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기관총과 철조망으로 인해 전투는 참호전 양상으로 이어진다. 적의 방어선을 뚫을 방법을 고심하던 영국군은 트랙터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의 전차를 개발한다.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차는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는데 지상전의 주역으로 알려진 전차는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리원입니다.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적들을 유린하는 엄청난 화력도 보여주고 있죠. 바로 탱크입니다. 네, 오늘은 이 탱크, 전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종관 연구원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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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종관 연구원님을 제가 잠깐 양력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대학에서 전쟁사 과목을 영관급 장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하셨고요. 기계화 부대에서 사단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히틀러의 비밀 부위 V2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고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에서 약 10여 년 동안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획 업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무기체계에 대한 기획 업무가 뭡니까? 굉장히 딱딱하죠, 용어가. 네. 그 무기 체계를 기획한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무기 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무기 체계의 성능이 과연 어떤 정도여야 되고 네. 또 어느 시점에 몇 대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기 체계 기획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한국군의 어떤 모습이 방종관 연구원님 손바닥 위에 있는 느낌이네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책임감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뭐 작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뭐 수조 원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이게 실제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고민이 미래를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답은 결국은 전쟁사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된 거죠. 이제 패널로 참석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희 뉴전사 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영광인 줄 아십시오.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영광입니다. 전차가 이 최전방에서 적과 직접 교전을 하잖아요. 이 전투와 전쟁의 상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희가 탱크, 전차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탱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는 조금 궁금증이 있어요. 예, 아마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종합예술 작품이다. 오. 예, 왜냐하면은 스포츠도 그렇고 전투도 그렇지만 핵심은 팀워크입니다. 이 전장에서 팀워크를 이제 어떤 기능별로 팀워크를 이야기할 때 통상 뭐 정보, 지휘 통제, 기동, 화력, 방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를 잘 맞춰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차는 여기에 기동, 그다음에 화력, 방어 이 요소가 다 아주 균형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종합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전차는 기동전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전쟁 수행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은 적의 전투력을 직접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되겠고 기동전은 적의 심리를 와해시키는 걸 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뭐 독일군 작전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차를 항상 이야기할 때 같이 연상해서 기동전의 주역 이렇게 연상시켜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뭐 기동전, 전투의 시작이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차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됐나요? 전차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레오나르도? 예, 다빈치. 무려 1482년경에 중무장한 육상 전투 차량을 구상을 합니다. 뭐 만들고 실전에 썼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고요. 네네. 그냥 스케치 정도 하고 설계 개념 정도를 잡았다라고 대단하다. 보시면 되고요. 현대적 전차의 시초를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오스트리아 군인이자 공학자인 군터 보스틴이 1911년에
수상함, 그러니까 수상 전투함에서 영감을 받아서 개념도 만들고 시제품도 만듭니다. 하지만 군 당국에서 채용을 안 했어요. 왜일까요? 1911년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돈만이 들어가고 다루기 힘든 강철의 이 큰 무기 체계를 우리 군이 왜 운용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전차하면 떠오르는 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참호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하면은 참호, 철조망, 기관총, 그 다음에 이게 무력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보병의 대열, 그리고 이어서 기관총과 포탄에 그야말로 풀잎 썰어지듯이 쓰러지는 이제 병사들. 실제로 쏨 전투에서 하루 사상자가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예. 그러면 당연히 지휘관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참호와 철조망과 기관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고민의 과정에서 이제 전차라는 무기 체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착상한 사람은 영국의 공병 장교였던 스윈턴 중령이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이제 병과 중에 공병이라는 병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공병은 아군의 기동을 보장하고 적의 기동을 방해하는 게 공병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병 장교들은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윈턴 중령이 고민을 하다가 1910년대 초에 상용 트랙터에 이제 무한 궤도를 장착해서 농사 짓는 농지라든가 야지를 마음대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최초의 이제 아주 원시적인 전차가 이제 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육군이 좀 채택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결국은 이제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육상함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두 가지로 이제 암호명을 붙이는데, 하나는 랜드쉽, 하나는 워터 탱커 이렇게 붙입니다. 아마도 랜드쉽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당시에는 이제 전기선에 장갑을 붙이고 화포를 장착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육상으로 이전하면은 탱커와 비슷하다 이런 개념에서 아마 그런 용어를 쓴 것 같고요. 탱크라는 용어는 사실 인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냥 몬순 기후에서 비가 많이 내릴 때 그것을 모아뒀다가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탕카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우리는 지금 탱크라면 전차라는 걸 다 알잖아요. 네. 개발됐을 당시엔 탱크 자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탱크가 비밀 침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탱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는 말씀하신 쏨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투입되나요? 예. 쏨 전투에서 양군 모두 다 전선에 교착이 돼 버리죠. 네. 그러면 양쪽 다 전선을 누군가가 돌파를 해서 이 상태를 타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독일군도 전차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영국하고 프랑스군도 전차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비밀리에. 그런데 첫 번째 전차를 실제 실전에 투입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916년 9월 15일 플레우 쿠슬레트 전투에서 영국군이 신비의 신무기인 마크 1 전차를 투입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독일군이 전차를 처음 봤을 땐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철로 된 어마어마한 물건이 굉음을 내면서 저희 쪽으로 오는 기분이 어떠겠어요? 무섭죠. 예.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이미지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 49대의 전차가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준비가 됐어요. 전차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전투 개시선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49대를 준비해 놨는데 그 49대 중에 전투 개시선에 다다른 게 이 25대. 벌써 많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24대가 거기까지도 못 가고 가다가 기계 고장, 가다가 뭐가 부족해, 가다가 아이고 뭐가 안 돼. 그래서 결국 25대만 전투 개시선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과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차 병들도 사실은 이게 이 전 세계로 봐도 첫 번째 전차
전차병이 전차를 몰고 전투에 나간 거잖아요. 네. 많은 전차병들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전차와 목숨을 잃었죠. 그래요? 예. 진짜요? 이때 당시엔 아직 기술 개발이 덜 돼 있던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동시에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전투에서 몇 킬로미터의 돌파구를 만들었고 또 독일군 포로가 한 1,0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수만 명이 희생돼서 만들지도 못했던 돌파구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었으니까 네.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고요. 제한 사항은 아까 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계적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온도는 뭐 습시 한 50도까지 올라가고 진동,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된 거죠. 여담이지만은 연락용으로 비둘기를 태우고 갔는데 작전 끝나고 나서 날렸더니 멀미해서 비둘기가 날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비둘기도요. 와. 그때 당시에 무전기가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영국군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차를 운용해 보니까 돌파는 되는구나. 그런데 전과 확대 및 추격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기동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동전의 진수는 적의 후방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전과 확대 및 추격의 단계에서 전과가 발생합니다. 돌파보다는. 그런데 기계적인 신뢰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작전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2일, 3일, 5일 뭐 이렇게 작전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국군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돌파에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전과 확대 및 추격에는 야 이거 신뢰할 수 없는데 이 정도의 생각으로 사실은 거쳤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계였던 것이죠, 사실은 당시에. 그리고 전차가 너무 육중해서 최고 시속도 6km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6km면은 일반 보병이 걷는 속도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포격은 계속 떨어지지, 그리고 이 장갑판, 그래도 보일러용 튼튼한 장갑판을 외부에 둘러서 적의 총탄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일반 총알은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철갑탄은 다 뚫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탄의 파편도 다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움직이니까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 하면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지휘관이 빨리 가게 하라고, 전차를 빨리빨리 가게 하라고 엔진을 자기 권총으로 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채찍 치듯이. 그렇죠. 그럼 안 되는 어차피 그러면 그렇죠. 고장 나는 거예요. 전장 공포심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쏴서 자살한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소음 전투에서 최초로 전차를 투입하자 다른 나라들도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독일군은 A7V라는 전차를 실전에 투입하고 영국은 마크1을 더 발전시킨 마크4를 배치한다. 마침내 1918년 4월 세계 최초로 전차전이 벌어져 독일군의 전차가 영국군 전차에 피격된다. 1차 세계대전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인 전차. 이후 지상전의 핵심 전략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사실 뭐 1차 대전 말에 전차가 등장을 하고 했지만 6.4km의 최고 속도에 정말 전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사실 전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2차 대전에 독일군이 운용을 하면서였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례가 제시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작전 경과를 보면은 1940년 5월 10일 날 공격을 개시했는데 프랑스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르덴느 숲을 독일군 10개의 기갑사들이 돌파를 해서 단 2주 만에 영불 해협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완전히 절단되는 거죠. 네. 중간에 그러니까 잘리면서 전세가 이미 결정이 됐고 결국은 6주 후에 이제 프랑스가 항복을 하는 거죠. 독일군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전차를 활용한 전격전, 다른 표현으로 기동전입니다. 기동전의 군사 혁신을 완성했다, 보여줬다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작전 수행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때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군이나 프랑스는 그 제한 사항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가능성을 주목한 거죠. 전차라는 무기체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전과 확대나 추격 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본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무기체계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양측이 가진 그 전차 절대 수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독일군은 그 전차를 집중적으로 운용했다는 거죠. 10개 사단을 같이 하나의 어떤 큰 세력으로 네. 운용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부대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기갑 사단이라는 걸 편성했습니다. 그 기갑 사단에는 전차, 그것을 지원하는 기계화 보병, 그다음에 자주포 이런 이제 부대들이 편성된 기갑 사단을 편성했는데, 독일군이 처음으로 기갑 사단을 편성한 게 1935년도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전차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허겁지겁 1939년도에 창설을 했죠. 미국은 프랑스가 완전히 항복하고 나서 그때서 창설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서 꼭 배워야 되는 게 전쟁이 없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무형적인 요소인데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독일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무형 기계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차가 돌파를 해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그때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전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혼란을 극대화시켜야 적이 정신적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은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전 수행, 무기 체계, 부대 구조,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독일군이 전차를 활용한 기동전, 적격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독일군은 적격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설입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나 프랑스 시민들이 많이 놀랐냐면은 저기 들어오는 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상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막 손 흔들면서 막 환영하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패전국인데 저렇게까지 환영할 거 있나 이런 생각. 착각한 거죠. 독일군 전차가 지나가는데 저거 우리 연합군 전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착각해서 손 흔들고 보니까 독일군 전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전차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나요?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종류는 단순해지고 전차가 가진 특성 아까 말씀드린 기동력, 화력, 방어력은 계속 증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기록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무거울 중자의 중전차, 가운데 중자의 중전차, 가벼울 경자의 경전차, 거기다가 뭐 돌격포도 있고요. 구축전차 뭐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전차가 결국은 1960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주력전차라는 용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K1 전차라든가 뭐 M48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주력전차로 정착이 되고요. 기동력, 화력, 방어력이 이제 보강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동력은 한 10배 정도 향상되죠.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 때 100마력 정도였는데 지금 엔진은 1500마력입니다. 15배. 그 다음에 도로에서는 70km, 야지에서는 50km, 뭐 속도 한 10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일반 화포를 장착하다 보니까 관통력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구 쪽에서는 약 한 120mm, 그 다음에 동구권에서는 약 한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한 적어도 관통력이 한 10배 이상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방어력도 이제 발전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는 전차의 차체를 주물 공장에서 생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철강 판재를 가지고 용접을 했죠. 그 다음에 용접을 하면서 이거 방어력을 더 높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게 간격을 띄워서 가운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어력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간에다가 특수 합금을 넣으니까 더 높아진 거죠. 그게 이제 복합 장갑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장갑에다가 일종의 그 샌드위치처럼 판넬을 붙여서 이것이 적 대전차 화기와 맞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폭발력이 작용해서 힘을 상쇄시키는 이건 반응 장갑이라고 그러고요. 최근에는 아예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것을 소형
요격체로 아예 요격하는 이게 이제 능동방어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름까지 해서 굉장히 기동력, 화력, 방어력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또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우리나라가 탱크를 생산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뭐 물론 훈련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우리 군은 전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라고 저는 인적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최강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 하드웨어적인 걸 봤을 때 네. 우리나라 탱크 잘 만드는 국가죠?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자기 국산, 진정한 국산 모델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10나라도 안 됩니다. 10개국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K 계열 전차가 당연히 세계 가장 최첨단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극적으로 1970년대 전차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고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선배님들이 이루어낸 성과 당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탱크를 자랑해도 되는 분야지만 이 북이 기습남침을 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탱크 하는 데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렇죠.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 네. 이 초반 때는 거의 뭐 T-34 쇼크에 빠졌죠. 그 이유가 일단은 한국군도 그렇고 이 긴급 대응으로 왔던 미군도 전차 전력이 없었습니다. 기갑 전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그럼 적의 전차가 오면 우리 전차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전투를 해볼 만한데 일단 전차가 없어. 그러면 적의 전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대전차 무기가 있습니다. 네. 대전차 무기라도 좀 통하면 되는데 네. 그때 당시 국군이 보유했던 무반동총, 로켓포가 바축하죠. 그리고 대전차포 하나도 전면 장갑을 제대로 관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34 쇼크에 빠지게 되죠. 이게 사실 속상한 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연구원님 같은 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한반도에 탱크 필요하다. 이거 우리는 주장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제 결국은 그 전차를 한반도에서 과연 운용할 수 있느냐, 효과적이냐 이런 문제에 관한 시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도 소련 국방장관 불가닌이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장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49년도에는 소련군 군사 고문단에서 이제 장성급이 한 5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4명이 전차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전차는 1949년도 말부터 50년도 초에 집중적으로 200여 대가 들어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과연 그런 걸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950년 5월달 노동절 퍼레이드를 할 때 전차를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측에 전차가 한 190대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 지역은 산악이 많고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차를 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미국 군사 고문단의 의견이 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미국 전체의 어떤 국방 정책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도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대규모 이제 군비 감축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비싼 전차보다는 뭐 대전차 화기 정도만 개발하면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시각 차이가 발생한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뭐 적도 없다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지킬 힘은 스스로 개발해야지 아무리 친한 우방이라고 해도 우리 대신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된 거 보면 사실 미군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뭐 한국군에게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심지어 일본에도 경전차뿐이 없어서 왜 11월에 돼서야 이 미군 전차 세력들이 제대로 된 미군 전차 세력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왔냐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보낸 게 그때 도착을 한 겁니다. 속상하니까 그래도. 네. 예, 그러면 한국군에는 기갑부대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럼 한국군은 기갑부대가 6.25 끝나고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군이 누굽니까?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전차만 주면 우리는 바로 그냥 기갑으로 가야지. 그래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냐?
1948년 12월 10일에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바퀴 달린 장갑차예요.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27대로 이 육군 독립기갑연대가 최초로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대가 이제 진정한 최초의 기갑 부대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슬프죠. 장갑차 27대로. 그것도 정말 경장갑에 경무장 차륜형 장갑차로. 여기서 한국 군의 모습만 봐도 약간 슬프고 서글픈데 동시대의 북한 군을 보면 정말 슬픔은 극한으로 갑니다. 북한은 2사단 예하에 T-34 전차 60대, Su-76 자주포 30대, 사이드카 60대, 기타 차량 40대로 이 거의 완편된 소련식 전차 연대를 벌써 그때 구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48년 12월에. 그리고 사실은 소련이 그 전에 이제 2차 대전을 통해서 참 전차 부대 운영을 독일을 맞서 싸우면서 엄청 발전시켰잖아요. 사실은 1930년대 이미 소련은 독일군과 같은 전격전의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투아체프스키 원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 다 숙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백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독일군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혼란을 겪다가 다시 이제 1942년도쯤 들어가면은 41년도, 42년도 들어가면 유명한 이제 T-34 전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T-34 전차가 이제 한국전에 6.25 전쟁에 투입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T-34 전차는 이제 성능을 보면은 약 한 27톤 정도 무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mm 주포를 장착을 했습니다.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강력한 주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제 4가지 유형의 전차를 투입했는데 중량이 18톤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경전차기 때문에 박살이 났죠. 두 번째 이제 투입된 게 이제 M26 준전차인데 이거는 톤수가 이제 한 거의 40톤에 육박하고 주포도 90mm입니다. 그래서 T-34를 그야말로 이제 압도적으로 격파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M26 전차를 충분히 수량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M4A3라는 30톤 정도의 무게에 해당되고 75톤 또 포구 초속이 빠른 75톤 주포를 장착한 M4A3를 이제 대체로 주력으로 투입했는데 그것은 이제 T-34와 유사한 비슷한 성능을 발휘했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M46 전차가 투입되면서 압도적인 이제 우세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 종류별로 보면은 초반이 지나면서 중반전으로 가면서 유엔군의 전차 전력은 압도적인 우세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기동전의 결정적 국면이 전과 확대와 추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전과 확대와 추격이 과연 6.25 전쟁에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있고 나서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해서 상륙한 부대와 연결 작전을 실시했던 특수임무 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777 기갑 특수임무 부대였습니다. 편성은 앞에 전차 7대를 배치하고 보병은 차량에 탑승해서 1개 대대가 붙었죠. 그다음에 포병과 그다음에 공병 이런 또 전술항공 통제반 이런 부분들이 붙어서 이제 특수임무 부대를 편성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9월 22일 날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해서 오산 남쪽에서 9월 26일 날 연결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전차 한 대가 파손되고 아주 경미한 피해가 있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군에게 그야말로 전장의 공황 상태를 유발하고 전쟁의 결정적인 어떤 국면을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갑을 활용한 또 전차를 활용한 기동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작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한반도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차전 중에 특히나 현대에 와서는 중동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그럼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전차전을 이렇게 극효율화시킬 수 있다라는 면도 보여주고 어찌하면 전차를 가지고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도 보여줄 수 있는 양측의 전투가 중동전이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연합군하고 전투가 되는데 전차의 숫자는 오히려 아랍군이 더 많았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한 1,000대 정도가 있었고요. 아랍군은 1,800대 정도의 이제 전차가 있었습니다. 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전 개념을 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조기에 기습적인 이제 공중 공격을 통해서 제공권을 장악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기갑 전력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기갑 부대를 적의 중심으로 적의 후방적으로 맹렬하게 돌진시킨다. 이런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작전을 수행했고, 전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영토가 6배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전 사상자 비율을 고려해 보면은 28대 1입니다. 전차는 12대 1이고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그 사실은 전과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작전의 어떤 성공 요인을 크게 보면은 작전 수행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개념은 독일군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독일군의 전격전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신전격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전차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도 도입하고 영국으로부터도 도입하고 이렇게 도입했는데 그 전차를 주포를 다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스스로. 그래서 90mm 주포를 전부 이제 M50 또는 M51 슈퍼 서먼 또 M48 이런 전차들을 전부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국의 센츄리온 전차도 105mm 주포를 프랑스에서 도입해서 직접 장착을 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독일군은 임무형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회 문화가 굉장히 어떤 자율, 평등, 행동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분권화 지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실제로 모세 다얀 장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대를 그야말로 맹수를 풀어놓듯이 난 풀어놨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내가 통제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분권화 작전이 아주 몸에 배어 있고 그런 조직 문화 측면에서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또 이스라엘의 승리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되는 전차의 개량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센츄리온 전차는 언제 처음에 실전에 투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데. 6.25 때 투입됐습니다. 6.25 때 투입된 전차를 이스라엘이 도입을 해서 이스라엘 나름대로 바꿉니다. 주포도 바꾸고 엔진도 바꾸고 맨 마지막 개량이 1990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즉 센츄리온을 개량하고 더 좋게 개량하고 더 좋게 개량하면서 90년대까지 쓴 거죠. 무기 튜닝의 끝판왕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노인 학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막 사골처럼 우려먹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량을 해서 자신들한테 맞는 무기 체계로 만들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무기 튜닝의 일인자 뭐 이스라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전차 얘기, 한국 전차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전차의 발전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세 번이 있습니다. 네. 1975년도, 1988년도, 2008년입니다. 1975년도는 처음으로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해고요. 88년은 한국형 K1 전차가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한 해고, 2008년도는 K2 이제 흑표 전차, 순수 국산 전차가 이제 개발이 완료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75년도 처음에 한국형 전차를 만들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이 시점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68년도부터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발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1969년도는 이제 닉슨 독트린이 있었고, 71년도에는 주한미군의 2개 사단 중에 1개 사단, 7사단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자유 베트남이 패망하죠. 일부 자료에 의하면 그 시점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2의 6.25 전쟁을 할 테니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도 일부 존재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1960년도에 이제 그 4대 군사 노선을 해서 정군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되면은 상당히 그 성과가 이미 이제 달성되는 시점이었고, 당시에 T-62 전차를 북한군이 양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첩보가 입수가 되는 거죠. 그런 위기 의식 속에서 결국은 우리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K1 전차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성능을 설계를 하고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전차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생산은 또 우리가 하는 일종의 미국과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3세대 전차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은 1200마력 엔진, 105mm 주포, 복합 장갑. 이게 3세대 전차의 가장 기본적인 사양인데 이것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과제가 도전적이었나 하는 여담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현대전공 정주영 회장이 청와대로 불려갔습니다. 전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임무를 받았죠. 처음에는 정주영 회장이 그랬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 전차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실무자가 그랬답니다. 이거는 전투에 투입되는 전차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전동차 아니었어요? 아, 지하철 전동차들이구나.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야 이거 지금 자동차도 하나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전차를 만들어? 이렇게 사실은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한 방법이 단계별 접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먼저 주포를 이제 M48 주포를 105mm로 갈아 끼면서 이제 기술을 또 축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을 또 도입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그 목표를 이뤄가게 되는 거죠. 흑표 전차라고 예. 이제 불리우는 우리의 주력 전차 그렇죠.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상태예요? 전세적으로 딱히 비교를 하면. 흑표 전차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2008년도지 않습니까? 네. 순수 국산 전차로 당시에 3.5세대 전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첨단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1,500마력 디젤 엔진, 뭐 3.5세대 전차의 가장 기본적인 사양이고요. 화력 같은 경우도 지금 120mm 그 활강포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55 구경장이라 그래서 가장 포신이 깁니다. 네네. 관통력도 가장 크겠죠.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사통 장치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그 서구권의 첨단 전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동관에도 표적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전차부대 병사들 복무한 이야기 들어보면 궤도가 벗겨져서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궤도의 장력을 주행간에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 장력이 알아서 조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차가 막 기동하면서 사격하다 보면 포구가 아래 위로 많이 흔들리죠. 포신이 한 6m 정도 되니까 네네. 그 흔들림을 감지해서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탄의 장전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차병이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줄였죠. 원래 지금 1차 세계대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전차병은 뭐 영국은 한 10명이었고 18명, 독일군 18명 이랬는데 지금 3명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전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방어력도 복합 장갑에다가 거기에다가 반응 장갑까지 보강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동 측면에서도 뭐 4.1m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방어력이 첨단 기술 다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 영상에 굉장히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맥주컵에다가 이렇게 탱크 위에 올려놓고 탱크가 달리는데 맥주컵이 안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네, 흡혀도 돼요? 그렇습니다. 아마 돼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전차병들이 봤으면 엄청 부러워했을 그럼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수 장치라는 게 없어서 지면의 반동을 그대로 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제 전장 공황증이 발생한 건데 지금 전차는 그 유기압 현수 장치라 그래서 그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가 극단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 보면 마치 그 SUV가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우리 흡표도 찍었으면 좋겠네요. 인터넷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영상은 독일군의 레오파드 전차 위에 그 주포 맨 앞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그 맥주 잔을 올려서 그 영상을 찍었죠. 흑표는 그게 산악 지역에서도 될 겁니다. 우와! 뭐 찍었으면 좋겠다. 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러면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만 잘만 적용되면 세계 탑 티어, 그러니까 어느 국가와 붙어도 지지 않는 전차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사서 쓰는 나라도 있죠. 그렇죠. 예, K2 전차를 이제 터키에 수출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기술을 수출한 겁니다. 사실은 K2 전차에. 근데 이제 여담이 하나 있는데요. 터키와 이제 계약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가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월드컵이죠. 월드컵이 있었죠. 네. 그때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터키와 같이 4강에 그렇죠, 같이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런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비공식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흑표 전차의 기술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터키가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많은 나라에서 K2 전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K 열풍인데요. K9 자주포를 사갔던 나라들, 네. 구매자들, 호주도 있고 뭐 많죠. 그렇죠. 뭐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거 뭐 K9 쏘보니까 좋으니까 어차피 바퀴 달리고 궤도 달려 있으니까 이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그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찍어야 됩니다. 산악에서 맥주잔 올려놓고 이렇게 달리는 거. 꼭 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요, 앞으로 미래 전차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미래 전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돼서 유무인 복합 전차가 운영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 전차가 한 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무인 전차를 한 대 내지 두 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경우죠. 이제 분야별로 기동, 화력, 방호력을 이제 분야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동 같은 경우는 현재 1500마력 엔진이 맥시멈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엔진을 장착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대충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또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엔진이 바로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화포, 화력 측면에서 보면은 일명 레이건 또는 이제 그 레이저 화포 이런 것들이 장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거기서 필요한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를 극복해야 그런 이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제 화력 체계가 장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호 측면에서 보면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마타가 보여줬습니다. 포탑에 전차장이 통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이제 사상을 당하기도 네네. 하는데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무인 포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체 안에 사람들이 별도의 격실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전차를 조종하고 작전을 할 수 있는 시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편화될 가능성. 그 다음에 전차 발전 추세에서 말씀드린 이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것을 요격하는 능력. 심지어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차를 사람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는 스텔스 기능. 뭐 이런 것들까지 적용될 것으로 대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이 있었죠. 네. 그때 드론이 이 상부가 보호되지 않는 전차에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차는 드론 방어에 많은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자명하고요. 미국 쪽을 보면 미국은 이 경전차 프로그램을 부활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대가 점점 가벼워지고 신속 전개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의 주적 개념이 약간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신속하게 부대를 강력한 화력을 가진 부대를 전개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가 가능한 그런 경전차가 이제 개발되고 앞으로 전력화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쪽의 그 반응입니다. 오늘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는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는 장병들에게 가장 우수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동전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동전의 모습은 계속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 K2 전차가 그런 기동전의 주역임을 확신하고 대한민국 K계열 전차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전차 한 대 없이 미군에게 공여받은 27대의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로 기갑이라는 병가를 처음 시작한 게 대한민국 국군이었죠. 하지만 70여 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0개국도 안 되는 자국산 주력 전차를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냐? 아니라고 봐요. 더 우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전차로 우리나라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그 전차를 사간 그 구매한 나라의 평화도 우리 K2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K2 전차도 미래형 전차로 개량을 착수했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못하는 거에 채찍질 얼마든지 해주시는 거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뭐 우리 군인들 또 우리 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잘할 때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연구원님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